안녕하세요.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흥미진진 풍성한 과학 이야기 가득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 솔비 씨 오늘 유독 옷이 참 화사하네요. 올해 봄꽃이 빨리 져서 아쉬웠는데 옷을 보니까 그 아쉬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데요. 근데 이 옷만 꽃으로 보이시는 거세요? 실망이에요. 왜요? 진짜 꽃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센스가 많이 부족했네요. 너무 눈부시면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3월에 아니 날씨가 이렇게 더워도 되는 거야? 할 정도로 온도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봄꽃이 폈다가 다 져버렸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벚꽃이 없는 벚꽃 축제가 열린 아주 우픈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대전 동구에서는요. 벚꽃 축제가 시작하기도 전에 벚꽃이 져버려서 중요한 건 꺾였지만 그냥 하는 축제라는 현수막에 걸리기도 했었고요. 서울 송파구에서는 벚꽃 축제에서 벚꽃이라는 단어를 빼버렸다고 합니다. 아예 빼버렸구나. 실제로 이 온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매년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해가 갈수록 점점 더 더워지고 있고 장마도 태풍도 거세지고 있잖아요. 이 원인이 모두 그게 원인이었어요? 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CUS입니다. 네, 기후 위기,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죠. 스페인에서는 4월부터 40도에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이 발생해서 비상이라고 하고요. 또 전 세계 바다 온도가 1982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발표도 있었어요. 어쩜 이렇게 잘하세요? 역시 아나운서님. 저희 KBS가 재난방송 주간 방송사잖아요. 이런 기후 문제 뉴스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를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전 세계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는 어떤 상황인지 또 그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들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두 분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전해찬 교수입니다. 저는 2003년부터 기후특성화대학원 운영하고 있는데요. 기상청 산하인 APEC 기후센터 이사장 맡고 있고 또 한국기후환경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환경연구원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의 신지영이라고 합니다. 국제협력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올해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2023년 코리아 어댑테이션 위크라는 국제적인 행사도 저희가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기후 위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날씨, 기상, 기후 이렇게 세 가지를 혼동해서 사용을 합니다. 정확히 개념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날씨하고 기상은 사실 같은 말이에요. 날씨는 하루하루를 의미하는 그런 날짜하고 네. 마음씨를 뜻하는 시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의 하루의 온도, 얼마나 덥고 추운가, 또 습도, 또 비나 눈이 내리는 등등의 어떤 대기의 상태를 의미하거든요, 기상은. 그런 기상이 한 30년 정도의 데이터가 모이면 어느 지역의 특성이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기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4월 22일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날 유럽의 곳곳에서 기후환경 운동가들이 시위를 펼쳤는데요. 독일의 환경단체 마지막 세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베를린 시내 주요 도로 30여 곳에 강력 접착제로 신체 부위를 붙이는 그런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영국 런던에서도 시위가 있었습니다. 멸종 저항이라는 단체가 분홍색 종이 배를 길 위에 펼쳐서 기후 위기로
더 많은 난민이 발생할 거다라고 경고를 했고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는 담배꽁초 속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오염과 기후 위기를 촉진한다라는 내용의 시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곳곳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 보면은 네. 사람들이 느끼는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사람들만 힘든 것이 아니고 지구도 이제 죽겠다고 우리에게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예, 지난해 한 6월에서 8월인가요? 파키스탄에는 아주 굉장히 폭우가 많이 와서 파키스탄 전체의 한 3분의 1 이상이 물에 잠기고 3분의 1. 예, 1,7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네. 뭐 인구의 한 3분의 1 이상이 또 그 기후 난민이 됐다고 그렇게 그런 보도를 제가 보았습니다. 정말 생각을 해보면 뭐 2000년대 이전만 해도 환경오염 얘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처럼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생각은 못했던 것 같거든요. 지금의 기후위기를 부르는 가장 큰 원인, 솔비 씨 뭐라고 생각해요, 혹시? 제가 또 과학 커뮤니케이터인데 저한테는 상식이죠. 그래요? 온난화. 지구가 뜨거워졌기 때문이죠. 요즘 일어나는 태풍, 엘니뇨, 해수면 상승 이런 거 다 지구의 온도가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맞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다행이다. 근데 지구 온도가 얼마나 될까요? 온도요. 지구 온도 정확히는 지구 대기 온도죠. 대기 예, 온도. 예. 또. 찍어보겠습니다. 20도. 네, 뭐 비슷한데 조금 낮춰보면 어떨까요? 낮춰요. 15도? 예, 정확합니다. 아, 정답. 예, 예. 네. 예, 정확히 잘 맞추신 것 같아요. 전 다행이다. 지구 1년간의 평균은 15도씩이고 굉장히 그 생물들이 생태계가 이게 존재하기 좋은 그런 온도 상태입니다. 근데 15도라고 하니까 제 생각보다는 낮네요. 지구 온난화가 심하다고 해서 사실 전 더 높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네. 북극도 있고 남극도 있고요. 우리나라만 생각하면 그렇지만 평균이니까. 예, 예. 네. 아시는 것처럼 6과 4의 평균이 오, 5, 0과 10의 평균이 그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전 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의 개념을 받아들이셔야 되고요. 사실 지구에서 가장 더운 곳은 섭씨 57도 이상 오른다고 합니다. 이런 모든 지역 온도가 조금씩 변하기만 해도 사실은 기후에는 엄청난 변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체온을 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 사실 저희가 36.5도가 저희 체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1도만 올라도 사실은 굉장히 열감을 느끼고 그렇죠. 네, 기운도 빠지고 네. 하는 것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지구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시면 네, 얼마나 큰 영향일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시기적으로 보면 산업화가 시작된 그 이후부터 환경오염이나 기후변화가 시작됐을 것 같은데 그 변화가 어느 정도일까요, 교수님? 산업화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는 증기 그런 증기관차 좋은 말씀이에요. 1차 산업혁명 시점이 바로 증기기관차고 2차 산업혁명은 저희가 좀 타고 다니는 이런 자동차 그런 엔진들이 개발됐고요. 네, 네. 지금 우리가 조명도 있고 카메라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러한 전기도 바로 2차 산업혁명 때 이제 그 개발이 됐습니다. 원래 전기는 있었지만 인위적으로 만드는 기술이 개발된 겁니다. 근데 이런 에너지들의 기반이 대부분은 화석연료예요. 화석연료. 우리가 흔히 석탄, 네. 석유, 또 집에서 쓰는 천연가스, 도시가스가 다 화석연료들이거든요. 화석연료는 사실 나쁜 연료는 아닌데 화석연료 안에 들은 탄소라고 하는 성분이 이게 가장 많은 성분이에요. 게다가 그것이 산화될 때, 연소될 때 바로 나오는 것이 CO2예요. 그 CO2량이 늘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온난화가 시작이 되는 거고 네. 온난화가 이제 장기적으로 계속되고 커지다 보니까 이제 기후 변화, 이제 기후 위기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정도가 올라간 걸까요? 예, 그 보통 이제 산업혁명 그 이후로 우리가 산업화 이전 시대 대비 1.09도씩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다. 평균값, 전 지구의 1년 평균값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높은 온도, 낮은 온도는 훨씬 더 폭이 커졌기 때문에 그 피해 또한 1.09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평균 온도가 1.09도가 올랐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러면 자연재해도 산업화 이전보다 지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겠네요. 산불 같은 것만 예를 들더라도 최근 10년 사이에 굉장히 가파르게 그 산불의 발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통계만 하더라도 1월, 3월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산불만 하더라도 320회가 발생했고요. 320. 아마 우리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하나만 제가 예를 들은 건데요. 작년 8월에 폭우가 굉장히 많이 와서 맞아. 안타까운 인명을 우리가 잃기도 했고 뭐 보셨을 겁니다. 가장 번화가인 강남역이 그 수입차와 버스까지 둥둥 맞아. 떠있던 모습을 약간 보셨을 충격적이었어요, 그 너무 모습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바로 일조라고 하는 작은 온도차가 나타내는 그런 현상인데 사실은 우리 학자들은 2100년에는 1도가 아니라 3도 이상 기온 상승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연재해로 인해 생겨난 피해 복구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 비용, 또 사람들의 심리적인 고통까지 모두 환산하면 그 피해 몇 배나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환경오염도 좀 덜한 편이고 사람들도 환경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괜찮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혹시 박사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올해 3월에 우리나라가 그 유엔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민국 적응 보고서라는 것을 제출을 했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평균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IPCC 보고서를 좀 보면요.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2020년까지 전 세계 평균 온난화 수준이 1.09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기상청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평균 기온이 약 1.6도 상승해서 우리나라의 온난화 속도가 사실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온도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올랐는지 몰랐어요. 좀 의외인데요, 교수님? 네, 우리나라 잘 아시는 것처럼 1960년 이후에 한 5, 60년간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했죠. 네.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화가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런 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좁은 지역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온도는 더 많이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그 평균값을 계산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 지구적인 그런 기온 상승보다 더 높은 기온 상승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를 보면요. 지난 50년간 1.23도씩 상승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평균보다 2.6배 아이고. 네, 앞섰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랑 더불어서 해수면 상승도 사실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랑 연관해서. 그래서 전 세계 해수면 연간의 평균 상승폭이 1.7mm라고 한다고 하면요. 우리나라는 2.97mm가 올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올해 여름이 엄청 더울 거라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는 말인가요, 박사님? 네, 안 그래도 지난 세계 기상기구에서 5월 3일 날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3년 동안 라니냐 때문에 지구 기온 상승에 일시적으로 좀 제동이 걸렸지만 우리는 그래도 기록상 가장 따뜻한 8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엘니뇨 발생할 때 온난화는 가속화되고 지구 기온은 기록을 갱신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질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농사는 하늘이 지낸다. 네, 네. 이렇게 기후가 변하면 뭐 농가에서도 피해가 클 것 같아요. 요즘 꿀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꿀벌이 기후이상 때문에 폐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벌의 개체 수가 이제 줄어들면서 이제 수정이나 화분을 할 수 있는 이제 매개체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과실들이 열리는 것에도 문제가 좀 생기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겨울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그 상품성이 없는 양파가 좀 나온 것들도 많은 그 농가의 피해로 이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런 추세로 지속되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후가 어떻게 달라질지 또 이것도 걱정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예, 사실 아주 간단한 예로 제가 금년에 벚꽃이 굉장히 일찍 폈잖아요. 맞아요. 네.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 그 말씀하시던데요. 산림과학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예년보다 14일 먼저 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조사해 본 바로는 작년은 4월 17일 날 벚꽃이 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요. 올해는 3월 25일 날 폈거든요. 무려 23일 네. 훨씬 빨리 일찍 폈어요. 폈네요. 근데 그 예측 보고서 중에 한 내용을 보니까 2100년에는 벚꽃이 무려 2월이요? 2월에 필 거라고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겨울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 봄꽃이라고 겨울이죠. 부를 수가 없네요. 예, 그만큼 이제 온난화가 더 심해질 거다 하는 것이 우리 기상과학원의 예측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우리가 겨울, 봄, 여름, 가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겨울, 여름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그러면 이쯤에서 전 세계 기후 위기를 불러오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아, 이거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온실가스. 맞죠?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예, 온실가스는요, 정확히 얘기하면 온실 효과가스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당연히 CO2입니다. CO2는 우리가 흔히 이산화탄소인데 이것을 요즘은 이제 좀 기니까 줄여서 탄소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정말 탄소도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후변화에서 얘기하는 탄소의 대부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거의 온실가스의 92%는 이산화탄소예요. 92%. 두 번째로 많은 것은 메탄. 메탄. 메탄은 우리 도시가스의 주성분이에요. 한 90% 정도가 메탄입니다. 도시가스에. 그 밖에 세 종류의 불속의 가스가 있습니다.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이 세 가지는 주로 반도체라든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냉장고 등의 냉매로 사용되는 물질입니다. 그러면 박사님, 이 온실가스가 지구 온난화를 유발하는 그 과정도 좀 궁금해요. 사실 이 온실 효과라는 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구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에너지가 오고요. 이제 열들이 오고 그것들이 바로 또 우주로 빠져나가게 되면 사실 지구가 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담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제 교수님 말씀해주신 온실가스들이 이 온실가스랑 수증기 이 두 가지가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과도하게 온실가스들을 많이 배출해가지고 이 빠져나가야 되는 열들이 안에 갇히게 되는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온실 효과는 사실 굉장히 좋은 효과예요. 우리 신 박사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제 온실가스가 과다하다 보니까 온실 효과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지구에 온실 효과가 없다. 이렇게 온실가스가 없었다. 그래서 온실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하면 빙하기? 지구의 평균 온도는 영하 19도가 됩니다. 19도. 아까 제가 영상 몇 도라고 말씀드렸죠? 지구 전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무려 34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어서 지금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 생태가 잘 유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온실가스라는 거는 도대체 어디서 가장 많이 발생되나요? 네, 온실가스는 이제 주로 화석연료 사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면 화석연료 사용하는 과정에서 한 87% 정도, 87%. 그리고 이런 시멘트나 철강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한 8% 정도, 벌써 95%죠. 그렇네요. 95%가 이 연료 연소나 산업 공정에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제 화석연료 소비가 늘어나면서 온실가스 굉장히 많이 배출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과거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 순위를 보면 아마 20위 이하였을 거예요. 지금은 계속 올라가서 10위, 10위. 전 세계 10위가 너무 됐습니다. 올라왔다. 여기서 멈췄으면 좋겠네요. 네, 적어도 10위 이하로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요. 예. 과연 멈출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땅덩어리가 면적이 다르니까 생산하는 양이 비례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엄청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 면적, 단위 면적 등 배출량으로 생각하면 러시아 같은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엄청난 수십 배 많이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굉장히 중요한 말씀. 예. 이 탄소 배출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기온도 높아지는 그야말로 악순환인 것 같네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이산화탄소 관측량과 그리고 이제 전 지구의 온도 상승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그래프랑 마찬가지로 이제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난해 세계적인 환경운동가이자 과학 저널리스트인 마크 라이너스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오를 때마다 벌어지는 상황들을 예측했습니다. 지금도 너무 더운데 6도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지구온난화 가상체험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지구 평균 온도 1도에서부터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생생한 체험 지금 만나보시죠. 지구 평균 기온 1도씨 상승. 현재 지구의 상태입니다. 여기는 세계적인 곡창지대인 미국 서부 지역. 1도씨 상승과 함께 극심한 가뭄이 시작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목말라 소리가 절로 나오는데요. 기온이 오르자 가뭄과 함께 물가 폭등, 일자리를 잃고 거리에 내몰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지구 평균 기온 2도씨 상승, 모든 얼음이 녹아내린 북극의 대이제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흡수되면서 산성화가 진행됐고 플랑크톤 어패류는 전멸, 한여름이 아니더라도 폭염이 지속되면서 댕기열과 열사병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3도씨 상승, 기온 상승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미국 뉴욕의 대부분이 침수되고 영국 런던의 버킹엄 궁정도 3층까지 물에 잠기게 됩니다. 세계 50여 개 도시가 해수면이 상승해 인구 8억 명이 생활터전을 잃었습니다. 네? 너무 더워서 비행기가 안 뜬다고요? 기온이 3도씨가 오르면 여행을 가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기온이 3도씨 상승하면 양력이 1% 감소해 비행기가 쉽게 뜨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미 세계의 허파라고 불리는 아마존은 모든 게 불타 사라졌습니다. 지구 평균 기온 4도씨 상승. 남극의 빙하는 완전히 붕괴되고 해안지대 저지대는 침수로 세계 해안선이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인류가 발 디딜 수 있는 땅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규모 난민은 이제 전 세계적인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침수지대가 흔해지면서 이런 튜브는 필수입니다. 오, 저기도 잠겼네? 지구 평균 기온 5도씨 상승. 이제 지구상에 빙하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무가 있는 곳은 건조한 날씨와 폭염으로 불타서 탄소는 자가 발전으로 증폭되어 갑니다. 모두가 저기야! 빵야 빵야! 이쯤 되면 거주 공간, 마실 물, 음식 등을 위해서 인류는 생존을 위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지구 평균 온도 6도씨 상승. 지구가 고요해졌습니다. 따뜻해진 해수면은 심해의 찬물과 섞이지 않아 바닷물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요. 이렇게 순환이 중단되자 바닷속 생물들은 산소 부족으로 전멸하게 됩니다. 이미 지구상에 살아 숨쉬는 생물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게 6도씨 기온 상승으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으로 지구온난화 가상체험의 프로그램은 종료되었습니다. 기껏해야 온도 1도인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결과 정말 돌이킬 수 없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솔비 씨 어땠어요, 보면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을 와버린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게 우리한테 주어진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기후 위기가 불러오는 대재앙을 막기 위해서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구 온도 상승 폭을 1.5도 이하로 제한하는 게 가장 큰 목표라고 들었어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에 프랑스 파리에서 전 세계 당사국들이 모여서 파리 협정이라는 것을 맺었는데요. 파리 협정은 2016년 11월부터 실제로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의 대책으로 온실가스를 줄이자라고 이제 합의한 내용이고요. 파리 협정을 통해서 전 지구의 평균 기온을 사실은 2도씨 이내로 상승을 좀 억제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더 바람직한 것은 1.5도까지도 좀 노력해서 억제해보자라고 이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1.5도를 딱 정한 이유가 있나요? 사실 기후변화를 연구하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인 IPCC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2018년 10월에 우리나라 송도 아시죠? 네. 거기에서 지구온난화 1.5도 특별보고서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1.5도 특별보고서에서는요, 주된 내용이 21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 지구 평균 기온을 1.5도씨로 제한했을 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좀 수치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2도씨 온난화 상황에서 1.5도보다 2100년에 해수면이 10cm나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1000만 명의 사람이 더 추가적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미 기후 위기가 임계점을 넘어서 되돌릴 수 없는 곳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거를 티핑 포인트라고 한다고요? 우리 대나무 같은 거 휘게 되면 어느 정도 휘면 다시 원상 회복이 되잖아요. 그렇죠. 철근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 휘면 다시 튕겨 올라가는데 좀 더 세게 하면은 대나무도 꺾어져 버리고 철근도 휘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지점을 우리가 임계점 또는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린란드의 이런 빙상이라든가 아한데 영구 동토층, 그러니까 그 극지방에 가까운 곳에서는 1년 내내 얼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녹는 것 등이 그러한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네. 티핑 포인트는 보통 이 적도라든지 아니면은 극지방 이런 네. 극한의 기후를 가진 곳에 많이 나타나나요? 예, 제가 그 남극과 북극의 예를 들고 싶거든요. 네. 남극과 북극에는 전 세계가 갖고 있는 수자원의 99%가 거기 얼음의 형태로 이렇게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 녹게 되면은 전 세계 바다의 그 해수위, 바닷물의 높이가 70cm나 올라갈 거라고 70cm 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마도 방글라데시처럼 전 지역이 한 1, 2m인 그런 나라들은 상당 부분이 잠기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부산이라든가 여수, 목포라든가 인천 이런 도시들은 큰 이제 피해를 보게 될 겁니다. 네. 티핑 포인트들 어떻게든 좀 지켜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득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회색 하늘이 일상이었던 3, 40년 전보다 현대에 들어서 기후위기가 대두되는 그 이유 무엇일까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은 온실가스의 과다 배출입니다. 온실가스는 석유, 석탄 이런 화석연료 연소 과정에서 탄소가 산화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연기하면은 보통 굴뚝에 검은 연기를 생각하실 겁니다. 근래에 방지 기술 개발로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미세먼지의 경우도 90% 이상이 연료의 연소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으므로 굴뚝에서 온실가스 배출된다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가 크게 발전하던 196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무려 400배나 커지면서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통계가 있는 1990년 이후의 배출량만 하더라도 2.4배나 증가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온실 효과는 우리 지구 생태에 꼭 필요한 그런 효과입니다. 온실가스가 이런 온실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실은 온실가스는 적당하게 우리 지구 대기층에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기체입니다. 문제는 과다하게 배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대기중에 배출되고 나면 장시간 존재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탄소로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경우는 약 1000년, 또 과불화탄소의 경우에는 무려 5만 년이나 대기 중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오염물질과 달리 온실가스는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이 대단히 중요하게 됩니다. 인류는 1992년에 유엔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의 일입니다. 그 기후변화 협약을 채택한 이후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고 또 각국이 많은 정책들을 수립하고 실천한다고 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에 우리 인류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제가 굳이 성적을 매긴다면 저는 C학점 정도로 매우 초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 보면 챗봇과 같은 다양한 인공지능이 경쟁하듯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이런 인공지능은 더 많은 전기를 소모하게 됩니다. 이세돌과 대결로 유명해진 알파고의 경우는 이세돌보다 무려 수만 배나 많은 전기를 소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로봇, 드론 등의 미래 세대에 더 많이 개발되겠지만 이것들이 모두 전기로 움직이고 있고 따라서 전동화, 자동화가 진행되고 나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고 더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더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구온난화는 더 심해지고 기후위기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모든 전력을 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리가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합니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여야 합니다. 폐기물 재활용 또는 음식물 쓰레기에서 바이오가스 생산 등 자원순환 노력도 함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고 기후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후는 사실 기후가 위기가 아니라 그 기후위기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이 위기입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험하고 우리 가족이 위험합니다. 지금부터 기후위기 대응에 우리 모두가 나서야겠습니다. 과학으로 보는 세상시 지구의 경고 1.5도씨 기후 위기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이야기 나눌 순서인 것 같아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온실가스를 정화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를 크게 만들어서 하늘 곳곳에 띄워놓고 싶어요. 뭔가 신선한 발상이에요. 뭔가 초대형 공기청정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기 중에 이렇게 공기청정기를 개발하게 되면 지구 온도 상승대가 좀 꺾일 것 같은데 솔빈 씨 어떻게 지금부터 한번 연구해 볼래요? 제가 한번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하고 있나요, 박사님? 네, 혹시 요즘에 탄소 중립 이야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그럼요. 네. 탄소 중립이라는 건 뭐냐면 배출하는 것과 그리고 지구가 흡수할 수 있는 양을 이제 0으로 만들어서 순제로 상태를 만든다는 거에서 넷제로라고도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제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고 전 세계가 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네, 기술 개발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기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CCUS입니다. CCU와 CCS를 합친 것이에요. 그러니까 CCU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배기가스 중에 있는 CO2를 분리해서 다른 물질로 만드는 겁니다. 또는 기체 상태의 CO2를 분리해서 이런 고체 상태의 CO2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죠. 네.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2050년 아까 탄소 중립 말씀하셨는데 탄소 중립으로 해서 2050년에 두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8,5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이 CCUS로 포집을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서울시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많은 양이어서 그것을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 아직 필요할 것 같고 아직도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기후위기의 주범인 어떻게 보면 골칫거리, 탄소를 모아서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새로운 기술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CCU 기술 개발에 성공한 곳이 있다고 해요. 진짜요? 그럼 멋진 기술이 있으면 빨리 확인해 봐야죠. 어디예요? 어디? 다 빨려 들어가라. 다 들어가라.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제가 이 기후변화잖아요. 그래서 기후변화의 적, 탄소를 제가 지금 빨아들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소요? 네, 이 탄소만 잡을 수 있으면 기후변화에 도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잡고 있는데 근데 이 현대 기술이 저의 열정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네요. 그래서 이 저보다도 더 탄소를 영리하게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달려왔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전문 연구기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속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을 개발하는 곳인데요. 실례합니다. 이상하게 생긴 것도 있는데 이건 뭘까? 네,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지구 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는데 맞나요? 네, 잘 찾아오셨습니다. 저 여기까지 오는 데만 해도 기차도 타고 자동차도 타고 그리고 다시 서울 가서도 생활하면 탄소 배출은 당연히 될 텐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그래서 필요한 것이 CCS 탄소 포집 기술입니다. 탄소 포집이요? 탄소 포집이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혼합가스 중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기 전에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그런 기술을 탄소 포집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온실가스 중에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이건 뭔가요? 네, 좀 작기는 하지만 한눈에 볼 수 있는 CO2 포집 장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와! 솔배 씨가 궁금해하던 게 바로 저 장치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집중해야겠어요. 아래에서 올라오는 기체와 위에서 내려오는 액체를 잘 만나게 하도록 안에 액체 흡수제가 위에서 뿌려지고 있습니다. 이 액체는 혼합가스 중에 이산화탄소만 반응을 할 수 있어서 선택적으로 이산화탄소만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포집, 캐치하는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치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와, 엄청 크네요, 박사님. 아까 그 조그마한 수준의 그 프로세스가 확장된 게 지금 여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실험실용 장치와 네. 동일한 구성이지만 네. 더 스케일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 실력은 세계에서 몇 위 정도인가요? 습식 포집 기술의 성능 중 가장 중요한 흡수제 재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 세계 1등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네. 탄소 포집까지는 배웠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뭐지? 그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이제 전환하는 단계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네, 가시죠. 네. 이산화탄소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유용한 물질로 바꿔주려면 네.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촉매라는 기능 소재입니다. 아, 촉매. 네. 이 좋은 촉매를 찾는 것은 이제 속담에 비유하자면은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거랑 같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군요. 네, 다양한 촉매를 조금씩 넣고 네.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를 하는 장치가 이제 지금 보여드리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치가 한 100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촉매 성능을 본다면 네. 지금 이제 이 보여드리는 장치는 1000시간 이상 운전을 해가지고요. 이 촉매를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네,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촉매의 수명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촉매 수명 평가가 끝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실제로 공장을 짓기 전까지 먼저 이렇게 촉매를 먼저 많이 양산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여드리는 장치 같이 이제 일종의 미니어처 버전을 만들어서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 뭔가요? 이퓨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퓨얼? 이퓨얼? 이렇게만 보면 에너지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투명하고 맑은 물 같은데요? 그렇죠. 이 친구가 저희가 최종적으로 기다린 이퓨얼이란 친구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물인지 기름인지 확인을 해보실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불을 붙여보면 알겠죠. 붙을까요? 어머! 와, 완전 석유연료 같아요. 바로 불이 붙네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연료를 쓸 수 있는 이퓨얼이기 때문이죠.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퓨얼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처음 들어보는 단어거든요. 어떤 네. 단어의 조합인가요? 이퓨얼, 여기에서 이퓨얼에서 이가 중요한데요. 네. 이가 이제 전기이라는 의미의 Electronic. 맞습니다. 네, 전기의 이고요. 네. 물을 전기분해해서 얻은 수소랑 이산화탄소를 합쳐서 얻은 연료라고 해서 일렉트로퓨얼, 줄여서 이퓨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퓨얼이군요. 저는 찰랑찰랑하고 투명하길래 물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 불 붙는 거 보셨죠? 에너지 원료가 맞습니다. 이퓨얼 기술을 꼭 상용화해서 탄소 중립을 구현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원대한 꿈을 꾸고 계셨다니 우리 박사님의 꿈이 곧 저희 시청자분들 꿈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발 그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저희 기도 한번 할까요? 지구의 온도가 하루빨리 내려가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노래 부르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이루리 이루리라. 탄소를 포집해서 다른 물질로 지금 전환하는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했는데 항공기의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이퓨얼을 만들 줄은 몰랐어요. 역시 과학은 참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니까 말이에요. 여기에 제가 구상한 공기청정기를 딱 더해주면 이제 기후위기 끝나는 게 머지않았구나 싶네요. 예. 제가 한번 힘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 개발도 개발이지만 또 나라마다 정책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어떤 노력 기울이고 있나요, 박사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2021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제 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 대책이 기간에 있고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17개 광역지자체, 226개 기초지자체도 이러한 적응 대책을 지금 만들어서 기후변화 적응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워서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각도로. 그러면 해외의 경우는 어떤가요, 교수님? 네, 해외는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그 중에는 이제 중국과 인도처럼 좀 늦게 2060년, 70년에 하겠다고 한 나라도 있고 독일처럼 2045년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한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것을 작년 3월 25일 발효된 탄소중립 기본법에 명시를 했습니다. 즉 205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고 우리나라는 법제화했고 명시했고 또 거기에 2030년에 탄소 감축 목표량까지 우리 법에다가 명시한 14번째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개인들은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요, 이거. 네, 어렵고도 쉽습니다. 쉽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줄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 좀 불편해져야 돼요. 여름에 좀 덥게, 겨울에 좀 춥게 지내야 되거든요. 네.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 전체 온실가스의 70%가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약 20%가 수송, 주로 자가용이라든가 네네. 어떤 이런 이동수단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BMW 많이 이야기하죠.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걸어 다니는 그런 걸 통해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데 어느 방법이든지 어렵지는 않으나 힘들고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지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힘든 걸 감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한 건강에는 그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정말 두 분 말씀 들으니까 많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던 지금의 날씨가 내년 또 내후년에는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이제부터 우리가 누리는 환경이 당연한 게 아니라 정말 엄청난 노력과 수고가 있어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따끈따끈한 과학계의 소식을 알아보는 시간, 과학 이쓰다. 과학통신원 강솔빈입니다. 그동안 과학계엔 어떤 뉴스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이쓰다. 2019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선정한 10대 미래기술 중 하나인 메타렌즈를 아시나요? 메타렌즈는 아주 얇으면서 빛을 원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원하는 만큼 자유자재로 휘거나 모이게 하는 초박형 평면 렌즈인데요. 수센티미터 두께의 무거운 렌즈가 없어도 빛을 자유롭게 조절해 원하는 영상을 재생시킬 수 있어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메타 렌즈를 생산하려면 아주 고도의 정밀 기술이 필요한데요. 생산 비용도 엄청나다 보니까 팍팍 생산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런 메타 렌즈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한 연구팀이 개발해냈습니다. 이 연구팀에선 메타 렌즈 공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이용되는 이 두 기술을 결합했습니다.
빛을 이용해 사진을 찍듯이 기판에 패턴을 새기는 포토리소그래피 기술과 나노 소자 패턴이 각인된 스탬프를 사용해 기판 위에 패턴을 찍어내는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 기술을 말이죠. 그 결과 1cm 크기의 지름을 가진 메탈 렌즈를 빠르게 찍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쓰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원소의 특징을 고유의 소리로 형상화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난 3월에 열린 미국 화학회 봄학술대회에선 원소의 특징을 고유한 소리로 형상화하고 정리한 음악 주기율표가 공개됐습니다. 원소의 특징을 음악 주기율표로 완성한 이는 화학자이자 음악가이기도 한 워커 스미스인데요. 원소가 방출한 빛 스펙트럼이 원소 고유의 특징이라는 점에 착안해 이 특징을 음향화한다면 청각으로도 원소를 구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에서 이 연구를 시작했답니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원소의 소리는 화음과 리듬도 만들 수 있다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수소나 헬륨 같은 단순한 원소는 간단한 화음을 들려주지만 칼슘은 리듬감 있는 종소리, 아연은 천사 합창단의 노래를 들려준답니다. 이미 수소와 산소의 음계를 이용한 물이라는 제목의 창작곡과 탄소와 산소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오페라 작품도 있다고 해요. 실제로 원자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로써 과학이 다방면으로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네요. 쓰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핫하고 재밌는 과학계 소식 풍성하게 준비해올게요. 과학 모두 쓰다. 네, 오늘 기후위기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부터는 저도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탄소 중립 발자국 실천 한번 열심히 해보려고요. 저도 오늘 느낀 게 너무 많았어요. 일회용품도 줄여보고 이런 교통수단보다는 걸어다니면서 건강도 지키고 지구 온도도 낮추고 이렇게 열심히 한번 노력해볼게요. 네, 우리 한번 같이 화이팅 해보죠. 자,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네, 오늘 프로그램을 이제 통해서 시청자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 어떤 행동이라든가 탄소중립 실천에 시청자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 지구의 기후위기가 좀 해소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박사님 어떠셨어요? 네, 기후위기라는 좀 심각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매우 즐거운 자리였고요. 네, 교수님 말씀대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후변화, 기후위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저도. 두 분 덕분에 많은 거 배우고 느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저희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과학 이야기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은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